오늘은 스파이 코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테스 게르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테스 게르첸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UC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작가라는 길을 택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의사 시절 출산 휴가를 보내는 동안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87년 첫 소설을 출간한 이후 40여 개국에서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네로상과 리타상 등을 수상했다. 그녀의 소설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비평가들은 그녀의 소설을 맥박을 뛰게 하는 재미, 무섭고 기발한, 세련되고 매혹적인 산문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게르첸을 메디컬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 불렀다. 강력계 형사 제인 리졸리와 검시관 모라 알스가 등장하는 그녀의 시리즈는 TNT 텔레비전 시리즈인 리졸리 앤 알스의 모티브가 되었다. 현재는 의사에서 은퇴를 하고 메인주에 거주하며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옴기니 박지민.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를 했다. 25년간 해외 영업을 하며 여러 나라를 오가며 일했고 책 읽기와 여행을 좋아한다. 원문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되 독자가 읽기 좋은 번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하늘과 땅 식료품점, 리마인더스 오브 힘이 있다. 1장 다이애나. 파리 열흘 전. 그녀는 한때의 멋진 황금빛의 소녀였다. 어쩜 이리도 변했지? 그녀는 거울을 응시하며 그렇게 생각했다. 한때는 구릿빛으로 염색된 예술적인 줄무늬를 가졌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죽은지의 갈색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남자가 그녀에 대해 수소문을 하고 다닌다는 이웃의 말을 전해 들은 후 쇼핑하러 갔던 노프릭스 매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눈에 띄지 않을 법한 머리의 색상이었다. 순전히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누군가 그녀에 관해 물어보고 다닌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 있다. 비록 그 이유가 단지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동네를 가로질러 아는 사람이 없는 산구에 있는 노프릭스까지 가서 염색약과 안경을 샀다. 항상 구비해 두었어야 할 물건들이었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안일해져 버렸다. 부주의했다. 그녀는 거무스름한 그녀의 머리를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새로운 색상만으론 충분치 않으므로 결론을 지었다. 그녀는 가위를 집어들고 라뜰리에 블랑의 300유로짜리 헤어스타일을 아무렇게나 잘라내기 시작했다. 한 번의 가위질마다 주의 깊게 엄선하여 그녀가 쌓아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하나씩의 상처를 아로새기는 것 같았다. 잘라낸 머리카락이 욕실 위에 한 움큼씩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후회는 점점 분노로 바뀌면서 가위질은 더욱 거세어졌다. 그녀가 감수했던, 그녀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헛수고가 되었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자신이 아무리 영리하다고 생각해도 더 영리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그녀가 저지른 실수는 자신이 더 영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너무 오랜 기간 그녀는 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항상 두 발 앞서 팀의 다른 누구도 그녀를 능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성공의 비결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인정할 수 없었던 접근 방식이었다. 그래, 실수가 종종 있었다. 그래, 때로는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기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을 만들기도 했고 일부 동료들은 그녀를 경멸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그런 노력 덕분에 임무는 항상 완수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황금소녀로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싹둑.
그녀는 이번에는 냉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데 걸린 10분 동안 그녀는 잃어버린 삶에 대한 슬픔의 모든 단계를 겪었다. 부정, 그리고 분노, 그 다음 우울증. 이제 그녀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고 옛 다이애나의 시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다이애나의 실존의 생기를 불어넣어 이동할 준비가 되었다. 더 이상 황금빛 소녀가 아니라 경험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존재의 누군가로 그녀는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녀는 떨어진 머리카락과 빈 염색약 상자를 모두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자신이 여기에 있다가 사라졌다는 다양한 흔적들을 남기고 싶었지만 별다른 소용은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파리 경찰들이 전형적인 성차별의 본능에 따라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그리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 여성이 어떤 괴한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기를 바랄 뿐이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그녀는 안경을 쓰고 대충 자른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가벼운 변장일 뿐이었지만 이 정도면 나가는 길에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이웃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들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실로 와서 비상배낭을 찾아냈다. 아름다운 구두와 드레스를 모두 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최대한 짐을 가볍게 가져가야 했고 옷장에 가득 찬 디자이너들의 이 작품들이 그녀의 실종이 본의가 아닌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이게끔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녀가 수년간 은행 계좌를 털어서 사모은 중국 골동품, 샤갈의 그림, 2000년 된 로마 시대의 흉상 등을 두고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울 테지만 살아남으려면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녀는 비상배낭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침실에서 거실로 걸어 나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번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다. 보기 흉한 핏자국이 가죽 소파를 더럽히고 샤갈의 그림이 걸려있는 벽에 아치형으로 퍼져 있어 마치 샤갈 그림의 추상적 확장판처럼 보여지고 있다. 샤갈 작품 아래에 구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그 피의 근원지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온 첫 번째 침입자였고 그녀의 첫 번째 희생양이기도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몇 시간씩을 투자한 결과 팔뚝이 불룩해졌을지 몰라도 두뇌는 전혀 발달하지 않은 전형적인 남자다운 남성이었다.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하루가 끝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고 아마 여자가 자신을 쓰러뜨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놀란 표정을 지은 채 죽어갔다. 그는 목표물에 대한 매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헐떡임에 고개를 돌려 두 번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아끼던 페르시아 카펫의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피는 카펫에 새겨진 포도덩굴과 튤립의 무늬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그의 눈이 깜빡였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무기를 더듬었지만 이미 무기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녀가 차버렸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죽어가는 물고기가 자신의 피를 튀기며 팔딱이듯 자신의 손을 바닥에서 퍼덕거리는 것뿐이었다. 누가 사죄했지? 그녀가 물었다. 그의 손은 더 미친 듯이 퍼덕거렸다. 그녀가 목에 쏜 총알이 그의 척추를 손상시켰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의 움직임은 발작적이고 고장난 로봇처럼 날카로워졌다. 아마 그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러시아어로 반복해서 물었다. 누가 당신을 보냈지?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떤 이해의 한 줄기 빛도 발견하지 못했다. 의식이 흐려져 더 이상 인지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든 러시아를 알아듣지 못하든 둘 다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지금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잘 다룰 수는 있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보낸 거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가 날 죽이려 하는 거지? 이번에는 영어로 물어보았다.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의 팔은 더 이상 펄떡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질문을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하든 말든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밖 복도에서 일단의 남자들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원군으로 보낸 걸까? 너무 오래 지체한 탓에 이놈을 신문할 충분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권총을 조준하고 그의 머리에 두 발의 총알을 발사했다. 좋은 밤 되기를. 그녀가 창문을 열고 비상구로 뛰어내리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바라보았을 때의 감정은 씁쓸함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노동의 달콤한 결실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모든 벽이 이름 모를 두 남자의 피로 뒤범벅이 된 도살장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비상구에서 골목 아래로 뛰어내렸다. 밤 11시. 파리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그녀는 복잡한 보행로를 바삐 걷고 있는 보행자들 사이로 쉽게 스며들 수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속도를 높이지 않았다. 너무 이르다. 저 사이렌 소리는 그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5블럭 떨어진 곳의 식당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를 던져놓고 비상배낭을 어깨에 걸친 채 계속 걸어갔다. 비상배낭에는 당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로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다른 요긴한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먼저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이다. 불행히도 이것은 너무도 다양한 정답이 존재하는 질문이다. 그녀는 러시아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실치 않았다. 여러 파벌들에게 오줌을 싸질러 놓으며 결국은 무차별적인 폭력의 재능을 간직한 적들을 여러 군데에 만들어 놓기 마련이다. 궁금한 점은 어떻게 그녀의 정체가 유출되었는가, 그리고 왜 16년이 지난 후에야 그녀를 노리는가이다. 그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 과거들은 곧 그들 모두를 추적해 잡아 따라잡을 것이다. 평온한 은퇴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이제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2장 매기. 메인주 프리티. 현재 여기서 무언가가 죽었다. 나는 마당에 서서 눈 속 살육의 증거를 내려다보고 있다. 살인자는 갓 내린 눈 위로 희생자를 끌고 갔다. 비록 눈은 조용히 흩날리고 계속 내리고 있지만 아직은 범인의 발자국이나 시체가 숲속으로 끌려가며 만들어낸 눈 위의 트랙은 지우지 못했다. 나는 핏자국과 흩어진 깃털, 그리고 검은 솜털 덩어리들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들은 매일마다 예쁜 파란 달걀을 낳아주어 소중히 여겼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라우카나 중의 한 녀석이 남긴 흔적들이다. 비록 죽음이란 것이 삶의 큰 순환에서 보자면 한 지점에 불과하고 전에도 여러 번 겪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 특별한 상실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는 한숨이 나왔고 추위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닭장 울타리 너머로 지난 봄에 키우기 시작한 50여 마리 병아리 중 3분의 2로 줄어든 30마리 남짓의 닭 무리를 흘끗 바라보았다. 닭장 울타리의 문을 열어 풀어둔 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포식자들이 침입해왔다. 이제 독수리 공격과 너구리 습격에서 살아남은 수탉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남았다. 그 녀석은 자신의 암컷들의 습격에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울타리 근처를 자신의 깃털들을 온전히 간직한 채 뽐내며 돌아다니고 있다. 정말 쓸모없는 수탉. 수탉으로부터 시선을 돌린 순간 잠깐의 움직임이 나의 눈에 포착되었고 나는 숲을 응시했다. 숲은 대부분 참나무와 단풍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몇 그루의 가뭄비 나무가 힘겹게 그들 틈에서 버티고 있다. 덤불 속에 숨어있는 두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눈 덮인 전장에서 만난 두 적처럼 서로를 응시하기만 했다. 나는 천천히 닭장에서 멀어졌다. 나는 서서히 움직였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나의 적은 시종일관 나를 쳐다보고 있다. 구보타 RTV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데 부추 밑에서 얼어붙은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좌석 뒤에 숨겨둔 라이플을 꺼내든다. 항상 장전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탄약을 넣는 데 드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총을 덤불 쏘고 표적을 향해 조준했다. 총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놀란 까마귀들이 나무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향해 미친듯이 날개짓을 하고 닭들은 겁에 질린 채 안전한 닭장으로 도망치듯 달아났다. 나는 소총을 내려놓고 숲을 곁눈질해 가며 덤불 아래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차를 몰고 들판을 가로질러 숲의 가장자리에 다다른 다음 밖으로 나왔다. 덤불은 가시나무로 우거져 있고 눈이 낙엽과 마른 나무들을 덮고 있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 핏자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결국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했다. 총알이 표적을 명중했을 때의 뼛속 깊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마침내 나의 조준이 적중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범인이 놓고 갔을 엉망진창으로 훼손된 나의 아라우카나 암탉의 시체를 발견했다. 나는 바지를 핥히고 얼굴을 찌르는 나뭇가지들을 밀어내며 덤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죽지 않았다면 중상을 입은 채 그놈은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내 예상보다는 좀 더 멀리 도망친 것 같지만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한때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이런 숲 정도의 전력 질주할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다. 나의 무릎 관절은 무리한 사용과 세월의 흐름에 닳아 없어졌고 비행기 강하에서의 잘못된 착륙으로 수술한 발목은 기온이나 기압이 떨어질 때면 쑤셔온다. 지금도 발목이 욱신거리고 있다. 노화는 잔인한 과정이다. 노화는 무릎을 뻣뻣하게 만들고 검은색이었던 머리카락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얼굴에 주름을 깊이 새기게 한다. 하지만 나의 시력은 여전하고 주변을 날카롭게 관찰할 수 있고 눈 속의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나는 발자국을 앞에 두고 몸을 웅크리고 나뭇잎에 묻은 핏자국을 주목했다.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 어쨌든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빚어본 스포츠카에서 몸을 일으켜 재빨리 튀어나와 전력 질주를 하던 시절과는 달리 무릎과 엉덩이가 시큰거린다. 덤불을 좀 더 헤치고 들어가자 마침내 눈 속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는 나의 적을 발견했다. 암컷이다. 그 암컷은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해 보였으며 두껍고 윤기 나는 빨간색 털을 가지고 있었다. 암컷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닭의 목을 따고 꺾을 수 있을 만한 날카로운 이빨과 턱을 드러냈다. 나의 총알은 암컷의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다. 쓰러지기 전에 여기까지 버텨내며 이동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사체를 붓으로 찔러보았다. 성가시게 만들었던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여우의 죽음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못했다. 숨을 내쉬는데 후회의 한숨으로 들려온다. 60세가 된 지금 나는 나의 목 이상의 것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여우 가죽을 버리기엔 너무 귀한 것이라서 나는 여우의 꼬리를 움켜쥐었다. 여우는 그동안의 포식 덕분인지 매우 무거웠고 나는 힘겹게 겨우 숲속에서 여우를 끌고 나와 차까지 도착했다. 여우를 들어올려 차에 싣고 이웃집으로 향했다. 나는 가죽을 쓸 일이 없지만 이 가죽을 가져다 주면 기뻐할 사람을 알고 있다. 루터 윤투는 커피를 좋아한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집안에서부터 커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단풍나무 숲과 눈 덮인 들판 너머로 나의 농가가 보였다.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저 집은 웅장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1830년에 지어진 충분히 견고함을 가진 집이라고 했다. 블랙베리 농장의 원본 증서를 보면 그녀의 정보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을 믿는다. 나의 집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특히 풍경이 새하얗게 맑은 겨울 아침에는 누군가가 집으로 다가온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소와 닭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루터의 통나무집에서 헛간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부추 발자국들이 줄지어 눈을 헤치고 지나가고 있다. 그의 14살짜리 손녀 켈리가 여느 아침처럼 거기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현관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루터가 문을 열자 난로 위에 오랫동안 올려져 있던 커피의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빨간 체크무늬 셔츠와 멜빵 바지를 입은 흰 수염의 산타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장작 연기와 먼지가 가득한 그의 집안에서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 웬일이세요, 맥이?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과 켈리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요. 차 안에 있어요. 그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울 셔츠와 청바지 부츠를 신고 밖으로 따라 나섰다. 그는 차에 있는 죽은 여우를 내려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고는 털을 쓰다듬어 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총소리가 이것 때문이었군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떨어뜨렸다고요? 이 여우는 총을 맞고도 숲속으로 50m를 더 도망갔어요. 이놈이 아마 켈리의 암탉 2마리도 죽인 범인일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안타깝긴 해요. 이 여우는 그저 먹고 살려고 한 것뿐일 텐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않나요? 가죽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정말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가죽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 이 가죽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당신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아서요. 그는 트럭에서 사치를 꺼내면서 힘에 겨워 더 큰 소리로 쌕쌕거렸다. 같이 들어가요. 죽은 동물을 손주처럼 소중히 안고서는 그가 말했다. 방금 커피를 내렸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적어도 신선한 우유를 댁으로 보내드리기라도 할게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목초를 먹고 자란 켈리, 지지 젖소는 메인주로 이주하기 전에 맛보았던 우유와는 전혀 달랐고 저온 살균을 하지 않고 마시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풍부하고 달콤한 맛이었다. 나는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그는 여우의 사체를 긴 의자에 내려놓았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의 통나무집은 장작 난로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바깥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여서 나는 코트를 벗지 않았지만 루터는 셔츠와 청바지만으로도 완벽하게 편안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식탁 위에 머그잔 2개를 올려놓았다. 그의 초대를 거절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루터가 나에게 크림통을 건넸다. 그는 내가 어떤 방식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니 적어도 내가 그의 커피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켈리의 젖소에서 나온 크림을 거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다. 내가 이웃으로 이사온 2년 동안 그는 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별 의심 없이 수집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매일 밤 10시경에 불을 끄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닭에게 먹이와 물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풍나무를 다루는데 서툴고 거의 혼자 지내며 시끄러운 파티를 열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내가 총을 잘 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직도 그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내가 절대 그에게 말하지 않을. 나는 그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대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신중한 성격이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루터 윤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집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다. 그의 책장은 거칠게 다듬어진 식탁과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정원에서 수확한 말린 타임과 오레가노 다발들이 머리 위의 기둥에 매달려 있다. 또한 그는 입자 물리학에서부터 축산학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광범위한 주제로 수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다. 일부 책에는 저자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는 루터 윤투가 MIT 교수직에서 사임하기까지 그곳에서 기계공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는 학계와 보스턴이라는 도시 그리고 몇몇의 개인적인 악연들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흐트러졌지만 행복한 농부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가 나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블랙베리 농장을 구입하기 전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배경을 철저히 파헤쳤다. 그는 나의 검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그의 식탁에 앉아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현관문 밖에서 부츠 소리가 쿵쿵거리더니 문이 열리고 14살짜리 켈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루터는 켈리를 홈스쿨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켈리는 또래의 다른 소녀들보다 더 현명하고 순수한 매우 매력적인 야성미를 보여주고 있다. 할아버지를 닮은 켈리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헛간형 코트와 닭털이 가득 흩어진 갈색 머리를 한 채 완전히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켈리는 갓 낳은 신선한 달걀이 가득한 2개의 바구니를 부엌 조리대에 올려놓았다. 켈리의 얼굴은 추위로 인해 붉어져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보였다. 안녕, 매기 아줌마. 켈리는 외투를 걸며 말했다. 매기가 뭘 가져왔는지 봐. 루터가 죽은 여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의자에 놓여있는 죽은 여우를 바라보며 털을 만지는 켈리의 손은 어떤 주저함도 없었으며 조금의 메스꺼움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어머니가 보스턴에서 헤로인 가다 복용으로 사망한 이후 평생을 루터와 함께 살아온 켈리는 이 농장에서의 삶을 통해 죽음에 대해 놀라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아직 따뜻하네요. 바로 가져왔어. 너와 너의 할아버지가 이걸로 뭔가 멋진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모피가 너무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아줌마. 모자를 만들기에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충분할 것 같은데, 루터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꾸나. 이렇게 이쁜 것을 그냥 낭비할 수는 없지. 안 그래? 어떤 모자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내가 말했다. 껍질을 어떻게 벗기는지나 먼저 알아야겠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맥이. 켈리는 싱크대에 달걀 바구니를 놓고 수돗물을 틀어 달걀들을 깨끗이 씻어 걸레로 닦아냈다. 지역 생협에서는 이 방목한 유기농 달걀을 한 판에 7달러에 판매하는데 살쾡이와 여우, 너구리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그에 따르는 노동력, 그리고 닭들이 먹는 사료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루터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걀 판매에 생계를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것 또한 내가 발굴해낸 그에 대한 소소한 정보 중 하나이다. 이 달걀들은 모두 켈리 닭에서 나온 것이고 모두 켈리의 수입이며 그녀는 이미 훌륭한 사업가인 셈이다. 나는 늙은 산란개를 그렇게 능숙하게 도축하고 내장을 발라나는 14살짜리 소녀를 본 적이 없다. 그 여우를 싸 죽였어야 했던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저도 이미 너무 많은 암탉을 잃었어요. 켈리가 말했다. 아마 다른 포식자가 곧 들이닥칠 겁니다. 루터가 말했다. 그것의 세상의 이치죠. 켈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몇 마리나 잃었어요? 지난주에만 6마리나 잃었어. 오늘 아침에는 아라우카나 한 마리를 가져갔고. 아라우카나를 좀 더 사야 할 것 같아요. 고객들이 파란 달걀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루터가 푸념을 한다. 파란 달걀이나 갈색 달걀이나 맛은 다 똑같아. 그런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요? 켈리가 말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14살짜리 소녀는 드물지만 켈리는 특이한 아이다. 켈리는 어른들과 함께일 때 너무 편안해 보여서 가끔은 이 소녀가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잊어버릴 정도였다. 할아버지가 여우 모자를 꿰맬 때쯤 다시 올게. 그럼 제가 저녁으로 치킨과 만두를 만들게요. 그렇다면 꼭 다시 와야겠는데. 루터는 남은 커피를 꿀꺽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우유를 가져올게요. 그가 냉장고를 열자 선반에 놓여있던 우유로 된 우유병이 서로 부딪히며 쨍하는 리드미컬한 소리를 냈다. 끔찍한 보건 규정만 아니면 우리는 이 우유를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되는 거죠. 그에게는 필요 없는 돈.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길 좋아하지만 루터는 오히려 자신의 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보호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는 우유병 4개를 꺼내 종이봉투에 담았다.
다음번에 다시 들르게 되면 이걸 맛보게 해줘요, 맥이.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바로 여기로 보내주세요. 물론 철저히 비공개로 판매할 거고 주당국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저장될 쯤에 나는 이미 우유를 챙겨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돌아서서 물었다. 다음번에 다시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어제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음, 그는 켈리를 바라보았다. 아마 네가 잘못 들었나 봐. 뭘 잘못 들었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우체국에서 한 여성을 봤어요. 켈리가 말했다.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을 때 그 여자가 우체국장에게 벨리베리 농장으로 가는 길을 묻는 걸 들었거든요. 그 여자는 우체국장에게 자기가 아주머니 친구라고 했어요. 그녀가 어떻게 생겼지? 나이대는? 머리는 무슨 색이었지? 나의 갑작스러운 질문 공세에 켈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제 생각엔 그 여자는 젊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뻤어요.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색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멋진 오리털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파란색으로요. 혹시 내 집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니지? 아니요. 하지만 우체국 직원이 그러기 말해줬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 역시 이 질문의 답은 모른다. 나는 우유병이 든 가방을 들고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나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올 줄 몰랐거든. 누군가가 깜짝 방문으로 놀라는 게 싫어서 그게 다야. 나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집에서 빠져나왔다. 무언가 잘못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을로 차를 몰고 가면서도 여전히 그의 질문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누가 내 농장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 걸까? 그녀의 질문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농장주였던 할머니가 이미 3년 전 88을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다.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민하고 성질 급한 성격으로 전설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그것은 방문자가 블랙베리 농장에 관해 물어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메인주 프리트에서의 2년 동안 어떤 누구도 날 찾지 않았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고 싶다. 마을에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료가게, 우체국, 식료품점 등을 돌아다닌다. 이곳들은 겨울 재킷과 목도리를 세트로 착용한 은발이 다른 여성들과 쉽게 섞일 수 있는 유용한 곳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거의 끌지 않을 수 있다. 노년이란 익명성을 부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변장이 되곤 한다. 식료품점에서 좁은 통로를 따라 카트를 밀며 오트밀, 밀가루, 감자, 양파를 고르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적어도 달걀은 사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다. 이 작은 마을의 식료품종 주류 종류는 안타깝게도 싱글 몰트, 스카치 두 브랜드만을 취급하고 있다. 어느 쪽도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한 병을 구매했다. 나는 30년산 롱몬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그 공급처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어떤 위스키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식료품 계산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농부든 주부든 혹은 은퇴한 선생님으로든 여겨질 수 있다. 수년 동안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관심을 끌지 않게 교육했고 노력했다. 이제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려 그 사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반면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은 짧은 미니스커트와 스파이크 힐을 신고 남성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던 주목받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계산대 직원이 상품의 합계 금액을 보더니 계산서를 2번이나 살펴보았다. 그게 와우 210달러입니다. 그 직원은 마치 내가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스키 때문에 비록 내가 좋아하는 종류는 아니지만 인생에서 어떤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쇼핑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가방을 내 픽업 트럭에 싣고 있는데 평소 입고 있던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벤 다이아몬드가 나의 눈에 띄었다. 그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메리골드 카페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손가락 하나로 바람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벤이다. 그는 누가 나에 대해 물어보고 다니는지 알지도 모른다. 나는 길을 건너 벤을 따라 메리골드로 들어갔다. 나는 바로 구석진 자리에 데클란 로즈와 함께 있는 그를 발견했다. 둘은 평소처럼 입구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데클란은 트위트 재킷과 멋진 사자 갈긴 머리를 하고 있어 예전의 역사학 교수의 풍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68이 된 그의 검은 머리는 반쯤 은빛으로 변해 있지만 40년 전 처음 그를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풍성한 머리를 자랑한다. 교수 스타일을 데클란과는 달리 벤 다이아몬드는 빡빡 깎은 머리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어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으로 보인다. 7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겉모습을 잘 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타고남이 있어야 한다. 벤은 여전히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 맥이 같이 합석하시죠. 데클란이 말했다. 한동안 못 뵀네요. 그동안 별일 없었죠? 벤이 물었다. 나는 그들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여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내가 추정컨대 여우는 지금 죽은 목숨이겠군요. 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 상태죠. 여자공원이 지나갈 때 고개를 들어 주문을 거부했다. 주문을 했다. 커피 부탁해요, 제닌. 음식도 드시겠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고마워요. 벤이 나를 보며 골머리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남들이 표정을 읽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내가 그들에게 합류한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듯했다. 나는 제닌이 우리말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누가 날 찾으러 다니고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요? 데클란이 물었다. 마을에선 못 보던 어떤 여자가 어제 우체국에 찾아와서 블랙베리 농장 가는 길을 물어봤다고 들었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흘끗 한번 쳐다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에겐 금시초문 뉴스군요. 맥이 벤이 말했다. 제닌이 나에게 커피를 가져왔다. 연한 커피였지만 적어도 루터의 커피처럼 태워버린 커피는 아니었다. 우리는 제닌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이런 습관은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이다. 이들이 이 구석진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도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의 귀에서 멀어지고 안전하게 고립된 그들만의 아지트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혹시 그게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건가요? 데클란이 물었다. 걱정해야 하는 일인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녀가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던가요? 아니면 농장의 위치만 알고 싶어 하던가요? 농장만요. 별 의미가 없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그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모를 수도 있는걸요. 그들은 진정 원하면 뭐든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두 명의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하며 우리 옆을 지나가자 우리는 잠시 대화를 멈췄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데클란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요즘 들어 내가 강하게 믿고 있는 건 이제 나는 추적할 정도의 수고로움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잡아야 할 큰 물고기는 항상 존재하는데 나는 작고 가치 없는 물고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중간 크기의 물고기 정도는 되려나? 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한 여자를 추적하는 수고를 해야 할까? 은퇴 후 16년간 나는 서서히 경계를 풀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작은 마을의 양계장 주인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마치 그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믿기 시작했다. 벤은 은퇴한 호텔 비품을 공급했던 영업사원이었던 것뿐이고 데클라는 은퇴한 역사학 교수였던 것뿐인 것처럼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각자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비밀을 조심히 간직하고 있다. 서로 간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은 곧 안전함을 뜻한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알아봐야겠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겁니다. 벤이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는 커피값 2달러를 내려놓았다. 오늘 밤 독서 모임에 오실 거죠? 마지막 참석이 벌써 2달 전이에요. 우리 모두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답니다. 데클란이 말했다.
어떤 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나요? 2분 바투타 여행기. 잉글리드가 골랐어요. 벤이 말했다. 이미 읽은 책이네요. 그럼 벤과 제가 숙제를 못했으니 우리에게 요약본을 들려줄 수 있겠네요. 잉그리드와 로이드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6시. 그리고 마티니 몇 잔 들어가고 나면 책 얘기는 슬쩍 건너뛰고 동네 가시거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함께 할 거죠? 생각해 볼게요. 그런 식의 대답은 사양하겠습니다. 벤이 정색을 하듯 말했다. 그는 나를 몰아붙여 참석의 대답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그의 갱스퍼 페르소나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잘 먹혀들었는지 나는 항상 궁금했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한해선 그것이 먹히지 않았던 것은 확실했다. 알았어요. 6시에 거기서 봬요. 내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보드카와 얼음을 준비해 놓겠다고 맹세할게요. 데클라님이 말했다. 벨베데르 보드카? 데클라니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맥이. 내가 그런 세세한 것들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는 내가 선호하는 보드카를 잘 알고 있다. 데클란의 잘생긴 사자 갈긴 머리 속에는 7나라의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세세한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는 놀라운 두뇌가 숨어 있다. 나는 3개 국어에서 비록 포기했지만 나는 서리가 쌓여 울퉁불퉁해진 이면도로 위에 트럭을 몰며 앙상한 나뭇가지와 눈 덮인 들판의 흑색 풍경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내 인생의 말년에 도착할 곳으로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나는 먼지와 뜨거운 열기 그리고 눈부시게 밝은 여름이 있는 곳에서 자라났다. 그래서 이곳 메인주에서 첫 겨울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나는 장작을 쪼개고 얼음 위를 운전하고 얼어붙은 파이프를 녹이는 법을 터득했고 적응한다는 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또한 배웠다. 내가 젊었을 때 완벽한 은퇴를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나는 코사무이에 있는 언덕 위의 빌라를 꿈꾸거나 원숭이의 울부짖는 소리나 새의 세레나다가 들리는 코스탈이나 오사반도 어딘가에 나의 나무 위에 집을 꿈꾸었다. 그것들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곳이었지만 결국에는 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내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고 예측 가능함이란 항상 첫 번째 실수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휴대폰 화면을 흘끗 내려다보다 이내 브레이크를 힘껏 밟고 말았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내 집의 보안 시스템이 보내오는 사진이었다. 누군가 방금 내 집에 들어왔다. 지역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분명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해댈 것이다. 퓨리티 경찰서에는 6명의 정규직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들과 엮여야 할 일이 없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하더라도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다시 도로에 들어섰다. 단풍나무 가로수를 지나 농가에 차를 세울 때쯤에는 나의 맥박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트럭에 앉아 현관을 바라보았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현관문은 닫혀 있고 눈을 치울 때 사용하는 삽도 장작더미에 기대어 놓았던 그대로 위치해 있다. 침입자는 내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안심하게끔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나는 트럭에서 내려 감자자루와 닭 모이를 현관으로 날랐다. 그것들을 쿵 하는 소리를 내며 현관에 떨어뜨렸다. 집 열쇠를 꺼내고 있을 때 모든 신경이 세밀하게 꿈틀대며 모든 감각이 확대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뭇가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뺨에 와닿는 차가운 바람, 문턱에 연결해둔 실이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감시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이건 지극히 원시적인 기술이지만 전자기기는 언제든 고장나거나 해킹당할 수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은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저 실을 연결해두는 것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루터의 집에서 들은 이야기로 인해 다시 이 원시적인 감시체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발로 문을 살짝 밀자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내 신발들은 긴 의자 밑에 나란히 놓여 있고 내 코트는 옷걸이에 걸려 있다. 마루는 오돌도돌한 모래와 진흙의 알갱이들로 가득하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인다. 왼쪽으로 있는 거실의 입구를 통해 소파, 안락의자, 난로 옆의 장작더미가 보였다. 침입자는 보이지 않았다. 항상 삐걱대는 마루판 부분을 살짝 피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방으로 들어섰다. 싱크대에는 아침 식사 커피잔과 접시가 그대로 놓여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잠원 껍질이 보인다. 식탁 위에는 설탕 알갱이가 흩어져 있다. 모든 것이 내가 집을 나섰을 때 그대로이다. 낯선 샴푸 냄새를 제외하고는. 밟을 때마다 삐걱대서 날 성가시게 하던 마루판의 그 부분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침입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젊고 날씬했으며 운동선수처럼 편안하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검은 생머리와 봉툭한 앞머리, 짙은 눈동자, 불나북의 광대뼈를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 켈리와 대화 이후 줄곧 지니고 다녔던 발터의 총구가 그녀의 가슴을 겨누고 있음에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흐트러짐 없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매기버드. 우리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특별한 이름을 선택하셨나요? 그럼 왜 안 되지? 어디 보자.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라는 의미의 새? 소녀는 꿈을 꿀 수 있지. 그녀는 의자를 꺼내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식사 때 흘린 설탕 알갱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내면서 내가 그녀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방아쇠 그 자체라는 사실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들고 있는 권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하지. 지금 난 초대받지 않은 누군가가 내 집에 있는 걸 바라보고 있거든. 난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비앙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네요. 실명인가? 가명? 그게 중요한가요? 경찰이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발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구하러 온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 않은 어깨와 길쭉하게 뻗은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비앙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손톱 주변을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은 후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총을 훑게 쳐다보며 말했다. 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었나? 그래서 그들은 저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당신이 여자는 덜 위협적으로 생각할 것을 고려한 거겠죠. 나의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난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텐데. 나는 닭을 키우는 농부일 뿐이야. 난 양계장 주인의 삶을 즐기고 있거든. 비앙카의 입술에는 어떤 미소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유머 감각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에만 매진하는 여성 스타일이다. 내가 은퇴한 후 정보국은 채용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한 모양이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보냈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전성기의 그녀가 아니고 이미 녹이 슬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했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려 용의가 있어요. 필요한 돈은 다 있답니다. 상당한 액수인걸요. 정말요? 나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런데 어쩌죠? 털끝만큼의 흥미도 생기지 않는걸요. 이번 임무는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관심 없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너무 급한 동작으로 일어나서인지 무릎이 쑤시긴 했지만 그녀에게 내 신음소리가 들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내색하지 않았다. 자, 이제 배웅해 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그들이 나와 대화를 나눌 누군가를 보낸다면 연우 방문객처럼 현관문을 두드려 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다이아나 워드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멈칫하며 잠시 동안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볼 수 있는 거라곤 완벽한 차가움과 완전한 무표정뿐이었다. 살아있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우리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어디죠? 실질적인 모습을 본 거 일주일 전 방콕에서예요. 그 이후로 그녀는 사라졌고 휴대폰도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은퇴한 지는 꽤 됐죠?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는 그녀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사실은 시라노 작전에 관여했던 모든 요원들의 안위가 우려됩니다. 그 두 단어를 들었을 때의 나의 반응은 숨길 수가 없었다. 그 충격이 뼛속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물었다. 최근 정보국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이 발생했어요. 그 무단 침입으로 피해를 본 것은 시라노 작전 관련 파일 뿐이에요. 그 작전은 무려 16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지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런 곳에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소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선반, 매달려 있는 프라이팬들을 둘러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보니 거기에 딱 적당한 만큼의 눈이 소용돌이 치며 내려와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비앙카는 눈송이를 즐기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시다시피 난 이곳에 정착했고 새 이름도 생겼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완벽하게 안전해요. 하지만 다이애나가 공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이애나가 공경에 처했다고요? 나는 웃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이애나는 생존자이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자예요. 물어볼 게 그것뿐이라면 이제 그만 떠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을 잡아당겼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몰려들었지만 불청객이 나가기를 기다리며 문을 열어둔 채로 기다렸다. 비앙카는 마침내 문 쪽으로 다가가 밖으로 나가더니 현관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이애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기. 당신은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일했었잖아요. 16년 전이에요. 그렇다고는 해도 누구보다도 그녀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면전에서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여기까지 읽고 마지막 3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매기. 5명이 식탁에 둘러앉으니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오후 5시에 잉그리드와 로이드가 오븐에서 만든 아직 따뜻한 무사카가 담긴 접시를 들고 예고 없이 가장 먼저 집으로 찾아왔다. 10분 후 벤이 페르시아 밥과 양고기를 들고 도착했고 이어서 데클란이 강낭콩과 아몬드를 들고 들어왔다. 가장 절친한 4명의 친구들과 음식을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지만 너무 반가웠다. 머리를 맞대고 다 함께 모여 각자의 요리와 가십을 나누는 정상적인 삶이 오늘은 유독 고맙게 느껴졌다. 방콕과 코모호스는 이제 나에게는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고 다이애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데클란의 소식통에 따르면 코모 경찰 당국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교회 주차장에 버려진 미국인 여성의 시신은 이 지역 갱단의 은신처에 우연히 들어온 불운의 대가라고 결론 지으라는 것 같았다. 진실을 파헤치려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 가설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통 그렇듯이. 이제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벤이 말했다. 그게 뭐죠? 잉그리드가 말했다. 벨라 하드웍. 어떻게 해야 하죠? 모두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의 진짜 벨라를 경험했고 상실감과 슬픔에 담금질되어 내 머리에 총을 겨누기 이전의 생에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벨라는 나를 종탑에서 죽일 수 있었고 또 내가 죽기를 바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내버려두고 떠나는 걸 선택했다. 나는 벨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가 묻혀있는 그녀의 몸 조직 속에 아직은 내가 한때 알고 좋아했던 15살 소녀가 있다고 믿어야만 했다. 벨라는 우리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필립 하드윅의 후계자예요. 잉그리드가 말했다. 하지만 벨라는 필립 하드윅이 아니에요. 그럼 그녀는 뭐죠? 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아는 건 그녀가 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비롭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맥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데클란이 말했다. 우리는 벨라에 대한 정보를 CIA에 알렸으니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정보국이 그녀를 처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기만 한다면 루리가 도울 수도 있어요. 잉그리드가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를 쓸모없고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새로운 세대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잔 5개와 잉그리드가 어렵게 공급처를 찾아내 선물한 30년산 농문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이 병은 우리 대화가 곧 진지해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저녁 식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데클란에게 먼저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탈리아로 우회한 것에 대해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내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전투였고 그 전투에 휘말려 그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돼버렸다. 데클란이 나를 용서하고 우리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 목록에 이것 또한 추가해야 할 것이다. 로이드가 위스키 잔을 들어 이탈리아로 건배를 제의한다. 친친. 알라 살루테. 친친. 우리도 건배를 따라 외치며 첫 모금을 마셨다. 그때 경보기가 울렸다. 누가 오기를 기대하시죠? 벤이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우리 모두 이 사람은 누군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관문을 여자 그녀는 막 노크를 하려던 참인지 주먹을 쥔 손을 들고 있었다. 조 티벼두.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다크서클이 눈에 가득하고 포니테일은 흐트러져 머리카락이 삐져나와 얼굴 주위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다. 버드 부인 조가 말했다.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나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둘러앉은 손님들을 둘러보았다. 마티니 클럽의 모임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데클란이 신사답게 의자를 꺼내주었다. 티보드 서장님 여기 앉으시죠. 위스키 한 잔 어때요? 로이드가 제안했다. 아직 근무 중입니다. 항상 근무 외 시간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물었다. 버드 부인 다른 방으로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전 이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티보드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오늘 밤 나와 말다툼을 하기에 너무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데클란이 꺼내준 의자에 별다른 저항 없이 앉는다. 조명 아래에서 자세히 보니 그녀의 얼굴이 32이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조를 알고 지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거리 선수가 아닌 마라톤 선수처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당장은 능가할 수 없고 우리보다 오래 이 일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편에 놓아둔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현재로선 다행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주 경찰이 당신이 받은 소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누가 보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가 말했다.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럼 누가 보냈는지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제 생각엔 납치범들이겠죠. 왜 갑자기 켈리의 위치를 공개한 걸까요? 누군가 몸값을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닐 겁니다. 조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여기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로이드가 순진하게 말했다. 혹시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며 데클라는 마법 같은 손놀림으로 위스키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튀보드는 캐러멜색을 띤 유혹의 잔을 내려다보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녀가 유혹에 굴복할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뭐야. 그녀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시고는 곧바로 기침을 터뜨렸다. 그녀가 위스키를 잘 즐기지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약간의 격려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았다. 켈리는 어떤가요? 데클란이 물었다. 티베드는 입을 닫고는 말했다. 켈리는 괜찮아요. 다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던가요?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해요. 목소리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켈리를 먹이고 따뜻하게 해주고 위협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럼 뭐 하려고 납치를 했는지 도대체 감이 오질 않아요. 조가 나를 보고 말했다. 혹시 짐작가는 게 있나요? 알고 말고 켈리에게 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이며 단지 내가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압박수단이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런 정보는 경찰에게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켈리를 납치한 이들은 이미 조 티버드에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착해 있을 테니 물론 납치를 지시한 그녀도 마찬가지일 테고 메인주의 한적한 구석 시골에서 일하는 경찰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필립 하독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가 이곳에 살기로 한 이유이기도 하고 나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유다. 우리는 평생을 전 세계의 비밀스러운 전장에서 하드잇과 같은 괴물들을 상대하고 조국을 위해 봉사했다. 이제 우리는 조용한 삶을 원한다. 우리는 조용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해줄 말이 없네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무전기가 지지직거렸고 동료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대원 10시 31분, 10시 31분, 위치 2-4-2 버치로드. 티보드는 작별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일어서서 순식간에 현관문으로 향했다. 몇 초 후 그녀의 차가 굉음을 내며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10시 31분, 잉그리드가 말했다. 범죄가 진행 중이라는 무전은 암호예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주민의 의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시 한번 농문을 돌리고 잔을 채우며 그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범죄가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마을, 어떤 도시가 있을까? 우리처럼 작은 마을에서도 세상의 문제거리, 세상 사람들과의 비애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워싱턴에 핵폭탄이 떨어져 이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방사능 먼지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작은 마을의 구석까지 곧장 날아올 것이다. 유럽에서 어떤 국가가 무너지거나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파괴와 관련한 파장의 물결은 결국엔 메인주 퓨리티까지 밀려들 것이다. 우리의 면역성은 허약할 뿐이다.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조티브가 잘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든 우리를 찾아야 하는지도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자 노트. 스파이 코스트는 몇 년 전 제가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서 발견한 기묘한 비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인 남편이 병원을 개업했고 은퇴하신 분들이 환자로 오면 이전 직업을 물어보는데 가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정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럼 정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을 때 남편은 이곳에 사는 은퇴자들 중 몇몇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마침내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들은 모두 CIA 요원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도 은퇴한 스파이 요원이 2명이나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인구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많은 전직 CIA 요원들이 모여들게 되었을까요? 핵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의 숲이 우거진 이곳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익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마을이 은퇴자를 위한 잡지의 소개라도 된 것일까? 또는 과거에 메인주가 안전가옥의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일까?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정작 실제로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거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이 듦과 희끗한 머리 때문에 우리는 은퇴한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동네 커피숍에서 담소를 나누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면서 장을 보며 우체국에서 만나 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우리 이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웃들과 너무 잘 어울리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조용하고 평범한 은퇴자들은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스파이 코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제임스 본드처럼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은퇴자로 조용히 살아가는 스파이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묻어두었던 과거가 되살아나 괴롭히기 시작하고 다시는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옛 기술들을 불러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은퇴한 스파이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